이 표 하나에 기술적 분석의 대가인 윌리엄 오닐, 문강, 강민우, 보컬 김영준, 남석관, 성현우, 유목민, 이정윤 등 주식 투자로 정말 큰 돈을 번 한국 투자 대가들의 투자 기법이 모두 담겨있고, 미국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데이비드 라이언도 이 7가지 단계를 그대로 따라 했더니 누적 수익률 약 1300%를 30만원을 45억으로 불린 문강 강민우 투자자는 가장 영향력 있었던 책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들을, 사실 한 권의 책에서 이렇게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을 모아놓은 책이 별로 전무후무하다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위대한 트레이더들의 경험을 답습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자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퀀트 투자로 60억의 자산을 일군 강왕국 투자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따를 때는 직접 투자를 하고 수익률이 높은 사람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석 아니에요? 근데 왜 도대체 한국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한 번도 투자를 안 해본 애널리스트, 센터장, 교수, 경제학자 말을 따라가냐 이겁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누구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는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수익률이 높고 검증된 투자자들에게서 투자를 배워야 하며, 그래서 시장의 마법사들에 나오는 16명의 투자 대가, 투자 고수들의 비법의 공통점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3년 연속 미국 투자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데이비드 라이언은 잭 슈에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은 사는 날부터 이익이 나야 해요. 라고요. 사는 날부터 이익이 나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정말 환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 기술에 초점을 두어 제작하였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살 때부터 이익 나는 종목을 매수하는 기술이 있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게? 라고요. 하지만 투자의 대가, 투자의 고수들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은 오히려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매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의 진정한 기술을 익힌 자만이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주식을 고르는 건 쉬운데 매도하는 게 어렵다? 아니,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가던데? 라며 답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성공한 트레이더들의 진심 어린 충고에 공감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수익 내는 종목을 고르고 적절히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법을 원하는 것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비법에 특별한 게 있지 않더라도 일단 그 비법이 뭔지 알아야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투자 대가들이 말하는 비법의 공통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이 책을 매수하여 두고두고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동강 강민우 투자자는 힘들 때마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훌륭한 투자 스승이자 든든한 투자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낼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매수하여 곁에 두고 읽어볼 가치는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올라갈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쩌면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자마자 내가 산 주식이 상승한다면 주식 투자는 고통이 아닌 희망일 것입니다. 희망의 투자 세계로 빠져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공한 투자자의 방법을 따라하라. 나는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매력에 빠져들었다. 주식 관련 서적은 눈에 띄면 닥치는 대로 모조리 읽었다. 그 중에서 내가 우상으로 꼽은 사람은 윌리엄 오닐이었다. 그의 투자법은 명확했고 이해하기 쉬웠다. 게다가 그의 투자법은 차트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기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균형 잡힌 투자법이라 생각했다. 나는 그의 투자법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나의 노력을 투자 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미국 투자 선수권 대회에서 3년 연속 입상했고 3년 누적 수익률이 1379%에 달했다. 그리고 나는 그 방법을 계속 반복했고 세계적 투자 대가로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 2. 올라가는 주식을 고르는 방법. 내가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타점을 결정하는 방법의 근간은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기법에 있다.
캔슬림이란 종목을 매수하는 7가지 기준을 말한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내가 7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종목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것이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 선정 기준이 앞선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올라갈 종목을 선정하는 기술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쩌면 비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윌리엄 오닐은 자신의 7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의 3분의 2는 이익이 났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10개의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이 정말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데이비드 라이언 역시 큰 부를 이루었고 인터뷰에서 그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해서 앞으로 오랫동안 매년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먹히는 투자 방법이라 한국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투자 고수들이 강조한 것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 방법은 어쩌면 가장 최적의, 어쩌면 정말 비법이라고 부를 만큼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라이언의 투자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후에 다시 한 방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캔슬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슬림에서 이 CA라는 것은 순이익 기준을 말하는 거고요. 이 N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 기준, S는 발행 주수 기준, L은 주도주 기준, I는 기관, M은 시장. 이렇게 항목별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 사용법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종목 선정 첫 번째, 차트. 나는 주식의 차트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기술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종목을 모두 적어둔 후에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엄선하는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내가 중점적으로 보는 차트는 신고가를 형성하는 차트이다. 즉, 신고가를 찍었거나 신고가를 찍기 위해 발버둥 치는 차트의 모양을 발굴하는 것이다. 박스권의 저항선을 뚫고 신고점을 찍은 주식은 손실 보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으므로 모두가 행복한 종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고가를 형성하는 거래량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거래량이 2배로 오르고 주식이 신고점으로 올라섰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신고가를 찍으면서 한 단계 주가가 상승했지만 거래량이 평소 대비 10%밖에 늘지 않았다면 나는 조심한다. 나의 스승 윌리엄 오닐의 경우 신고점을 찍으며 주가가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지기 시작할 때 거래량은 최근 수개월 동안의 일간 평균 거래량보다 최소 50% 상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시점에서 높은 거래량은 주식이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너무나도 귀중한 정보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나도 귀중한 정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높은 거래량은 주식이 움직일 준비가 됐다, 급등할 준비가 됐다라는 귀중한 정보라는 것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뒤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주말을 활용하여 내가 원하는 차트 모양을 보이는 종목을 엄선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4. 종목 선정 두 번째, 순이익. 차트를 통해 걸러낸 종목의 5년 동안의 순이익 성장이 어땠는지 먼저 살핀다. 그리고 지난 2분기 동안 순이익을 전년과 비교해본다. 분기별 비교는 순이익 성장률과 속도가 감소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알게 해준다. 예를 들어 지난 5년 동안 순이익이 30% 성장했어도 최근 2개 분기의 순이익 성장률이 10%나 15%라면 강력한 성장 기간이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오닐은 현저한 주가 상승을 겪은 주식들은 급등하기 전 5년 동안 평균 매년 25%의 이익 성장률을 보였다고 했다. 이상적인 것은 매년 주당 순이익, EPS가 전 해의 순이익보다 높은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지? 이렇게 좀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순이익이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면 주식은 그것을 선반영하여 주가는 이미 비싼 수준에 진입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엄청난 상승을 보인 주식들을 분석한 결과 많은 경우 순이익 성장률이 높은 주식들은 주가도 계속 상승을 유지했다. 5. 종목 선정 세 번째, 상대 강도. 상대 강도는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기준의 5번째 기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나에게 순이익 기준과 상대 강도 기준 중에 어느 것이 먼저라고 묻는다면 나는 상대 강도를 1순위로 둘 것이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움직이기 전에 상대 강도가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상대 강도란 한 주식의 가격 변화와 다른 주식의 가격 변화를 비교한 강도를 말한다. 즉, 다른 주식들보다 더 강한 주가 상승 움직임을 보인다면 상대 강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주식의 상대 강도가 80이라는 말은 이 주식의 움직임이 지난 1년 동안 다른 모든 주식들의 80%보다 우월했다는 것이다. 윌리엄 오닐은 이런 주식을 선도주라고 불렀고 나 역시 순이익과 함께 상대 강도를 함께 보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상대 강도가 뭐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선정, 순이익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상대 강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가 한 방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이 흐름을 깨고 중간에 개입하는 게 힘들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자, 다음 기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차트, 두 번째가 순이익, 세 번째가 상대 강도, 그리고 종목 선정, 네 번째 발행 주식 수입니다. 다음으로 발행 주식 수를 체크한다. 나는 3천만 주 이하의 주식을 찾는다. 그 이하면 더 좋다. 3천만 주 이상의 주식은 상당히 성숙한 주식이다. 몇 번의 주식 분할을 거친 주식이다. 주가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공급이 많은 주식은, 자, 여기서 공급이 많은 주식이라는 것은 발행 주수가 많은 주식을 말합니다. 발행 주수가 많은 주식은 주가가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7. 종목 선정 다섯 번째, 새로운 것. 다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새로운 것이 있느냐이다. 새롭다는 것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업계에서 일어난 변화, 새로운 경영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최상의 상승을 기록한 주식들의 95%는 방금 언급한 것들과 비슷한 새로운 것을 경험했다. 또한 새롭다는 것은 주식의 신고가를 의미할 수도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신고점을 찍은 주식을 사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너무 높아 보이는 주식은 더 높이 올라가고 너무 낮아 보이는 주식은 더 낮게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주식시장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8. 종목 선정 여섯 번째, 기관의 수급. 기관 투자자는 주식 수요의 가장 큰 원천이며 선도주는 일반적으로 기관이 매집하는 주식이다. 그렇지만 과도한 기관의 매집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회사에 무슨 잘못이 생기거나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대량 매도를 하는 것이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관이 가장 많이 소유한 주식은 느림보 주식이 될 수도 있다. 또 회사의 실적이 너무 명백하고 거의 모든 기관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는 그 회사 주식을 매수할 시점을 놓친 것일 수도 있다. 9. 종목 선정 일곱 번째, 시장의 움직임. 주식 4개 중에 3개는 시장 평균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이 하락을 가리키면 투자에 유의해야 하며 시장의 움직임이 좋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에 가담해야 한다.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좋은 지표는 역시 선도주이다. 시장 전체가 상승하고 있는데 선도주가 하락을 시작했다면 전체 시장 하락의 전조로 볼 수 있다. 또한 내가 엄선한 종목들 가운데 5개에서 6개의 종목이 연속으로 스톱 주문으로 매도된다면 나는 그건 역시 시장 하락의 전조라고 생각한다. 10. 한방정리.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중에서 이 표 하나만 여러분들이 암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 하나에 기술적 분석의 대가인 윌리엄 오닐, 동강 강민우, 보컬 김용준, 남석관, 성현우, 유목민, 이정윤 등 주식 투자로 정말 큰 돈을 번 한국 투자 대가들의 투자 기법이 모두 담겨 있고, 미국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데이비드 라이언도 이 7가지 단계를 그대로 따라 했더니 투자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누적 수익률 약 1300%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차트를 보고 신고가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고가 형성 시 혹은 박스권을 돌파할 때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최근 수개월간 일간 평균 거래량보다 최소 5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강조한 투자자들 중에 제가 생각나는 투자자들을 여기다 써본 건데요. 동강 강민호 투자자, 보컬 김용준 투자자, 이정윤 세무사가 이 신고가 형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강민호 투자자와 이정윤 투자자는 신고가 투자 기법은 정말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컬 김용준 투자자는 여기 보시면 신고가 상승 음봉 매매 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5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아주 소중한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준 투자자 역시 이 신고가를 경신할 때 이 저항선을 어떻게 뚫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저항선을 뚫을 때 힘이 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라는 것은 거래량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영준 투자자는 신고가 매매를 할 때 신고가를 추격 매수하지 말고 신고가를 찍고 음봉이 나왔을 때를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봉이 상승을 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음봉 형성 당일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했는지 꼭 확인을 하라고 조언하기도 했거든요. 한국의 투자 대가들과 윌리엄 오닐,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는 미국의 투자 대가가 강조한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중요한 투자 기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고가 형성 여부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여기다가 실천 방법이라고 해서 써놨는데요. 키움증권 HTS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고가 종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HTS에서요, 특이 종목이라고 0164 특이 종목, 여기 보이시는 이 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신고가, 신저가라고 나오죠. 기간 설정도 하실 수 있고요. 기간 설정 하신 다음에 거래량도 여기서 조정해서 거래량이 높은 종목만 다시 한번 걸러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신고가 종목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2단계는 순이익입니다. 중점사항은 순이익 성장률을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순이익, EPS가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키움증권 HTS 조건 검색식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제 댓글로 그 WM 스크리너라고 그 스크리닝하는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현재 막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키움증권 조건 검색식을 활용하면 그 스크리닝 웹사이트를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순이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다가 조건 검색식 여기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순이익이라고 치시면요, 순이익률이라고 이렇게 수익성 성장 분석에서 순이익률이 검색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하지 마시고요. 성장성 분석에서 순이익 증감률 그리고 EPS 증감률이 있는데 EPS 증감률로 여러분들이 놓고 여기 보시면 조건들이 5개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최근 3년간 평균 증감률을 30%라고 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최근 결산기의 전년 대비 증가율, 요것도 역시 30%로 놓고 추가. 요것도 요 5가지 종목을 다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다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촘촘하게 종목이 검색이 되겠죠. 그리고 검색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4개의 종목이 발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여러분들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윌리엄 오닐이 캔슬림 방법을 적용하면서 또 봤던 게 이 ROE 최소 17% 이상 요 조건값도 있거든요. 요 조건값을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OE 보이시죠? ROE 더블 클릭하시고요. 요것을 15%로 놔 보겠습니다. 17%로 해도 되는데 15%. 왜 15%냐면 워렌 버핏이 종목 발굴할 때 ROE 기준값을 15%로 쓰거든요. 그래서 15%로 놓고 최근 3년 평균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3년 평균 15% 이상으로 하고 이 조건을 이렇게 수정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검색을 눌러보면 5개 종목이 발굴이 자, 그리고 요 순이익 기준을 강조한 한국의 투자 고수들은 유목민 투자자와 성현우 투자자가 있습니다. 유목민 투자자와 성현우 투자자는 이것을 기대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를 상승하는 원동력은 재료가 될 수 있고 뉴스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근간은 역시나 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순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앞으로 순이익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익을 낼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것을 유목민 투자자와 성현우 투자자가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3단계는 상대 강도입니다. 상대 강도라는 것은 선도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률, 업종 내의 주가 상승률 또는 코스피 지수 전체에서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 상대 강도라는 게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보시면 어떤 분이 댓글로 요 상대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웹사이트 링크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영어로 된 웹사이트인데 요거를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쭉 설명이 나오는데 물론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뭐 이렇게 이리저리 찾아본 결과 요게 있더라고요. 요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증권, 네이버 원래 금융이었는데 증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이버 금융에 차트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 종목 또는 지수 비교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 여기다가 코스피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코스피라고 치면은 코스피와 이 종목 간의 차트를 비교해 주거든요. 자, 상대 강도라는 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세게 올라가면 상대 강도가 높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아까 복잡하고 실천 가능성이 낮은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대 강도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가 상승률로도 여러분들이 상대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또 상대 강도가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건 역시 키움증권의 조건 검색식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조건 검색식에다가요. 자, 등락률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52주 최고가 대비 등락률, 52주 최저가 대비 등락률, 그리고 전일 대비, 시가 대비 이렇게 등락률 순위를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52주 최저가 대비 등락률은 바닥을 찍고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의 순위, 그리고 52주 최고가 대비는 52주 최고가를 찍고 나서도 주가가 상승한 종목의 순위를 나타낸 것인데요. 요거를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클릭을 하고 자, 상위 100개의 종목을 검색을 하는 조건식이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52주 최고가 대비 등락률 순위를 놓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가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52주 최저가 대비로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르면 또 이렇게 종목이 검색이 되죠. 자,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 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대 강도를 중요시 여긴 사람들, 그러니까 즉 선도주, 주도주 투자를 강조한 투자자들은 김영준 투자자, 남석관 투자자, 이정현 투자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주도주, 선도주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이 투자 대가들 모두 강조를 한 사안이고요. 이 상대 강도를 특히나 강조했던 투자자, 해외 투자자는 스탠 와인스타인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상대 강도라는 것 여러분들 많은 투자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단계는 발행 주식수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 역시 결정이 되고 공급이 너무 많다면, 즉 발행 주식수가 너무 많다면 주가가 움직이는데 힘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빗 라이언은 3천만 주 이하의 주식이 투자하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석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주 이하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6천만 주가 넘어가는 7천만 주, 8천만 주 그런 종목들은 제외하는 게 좋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것도 고려해가지고 발행 주식수도 여러분들이 검토 대상에 놓고 종목을 거르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발행 주식수는 네이버 금융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HTS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HTS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나오죠. 자, 5단계는 새로운 것, 변화의 여부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 업계에서 일어난 변화, 새로운 경영진, 그리고 신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챗 GPT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새로운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새로운 것들은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것을 강조한 투자자는 강방천 투자자. 강방천 투자자는 가치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것, 새로운 변화, 관점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남석관 투자자와 유목민 투자자. 특히 유목민 투자자는 이 새로운 것을 있다가 없어진 것, 없었다가 생긴 것 이것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특히나 강조를 했습니다. 자, 6단계는 기관의 수급입니다. 기관의 매수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자, 확인 사항은 기관의 보유가 20% 이하여야지 좋다라는 겁니다. 이건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네이버 금융에 가시면 종목 분석에 기업 현황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주요 주주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 투자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5% 이상 공시를 해야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종목에 5% 이상 투자한 기관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 소진율이라고 있는데 외국인이 보유한 보유 비율을 여기 또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상장 주식수, 발행 주식수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하시라고 제가 사이트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 보유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이 기관이 어떤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준철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VIP 자산운용이 지금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단계는 전체 시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자, 이건 역시 선도주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 선도주는 뭘까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고 계속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 2차전지 대장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 먼저 빠진다는 겁니다. 전체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종목들이 먼저 빠진다면 하락장이 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것을 강조한 투자자는 남석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남석관 투자자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자, 여러분들 역시나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이거는 뭐 차트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이버 금융을 보셔도 되고요. 키움증권 HTS에서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요 7가지 단계, 주가가 올라갈 종목을 선정하는, 그리고 어찌 보면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7가지 단계를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시고 나서 주가가 아마 크게 빠지는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또 계속 설명이 되는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자, 계속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최적의 매수 전략. 나는 7단계를 거친 종목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간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박스권의 저항 라인에서 5에서 10% 이상 올랐다던가 신고가를 찍은 시점에서 5에서 10% 이상 올라갔다면 매수하지 않는 시기다. 신고가 종목의 경우 신고가를 찍는 순간 매수한다. 만약 신고가를 찍고 나서 박스권 안으로 주가가 주저앉는다면 나는 보유 수량을 50% 줄인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나는 박스권 안쪽으로 주가가 조금이라도 빠진다면 바로 보유 수량을 줄인다. 박스권 안쪽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박스권 하단까지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물론 박스권 안쪽까지 밀리지 않고 저항선에서 주가가 버텨준다면 나는 계속 보유하며 주가 흐름을 지켜본다. 주식은 사는 날부터 이익이 나야 한다. 사실 첫째 날 이익이 난다는 것은 그 매매에서 돈을 벌게 될 것을 암시하는 가장 훌륭한 지표 중 하나다. 12. 매매의 도구로서 거래량. 주가가 상승하다가 숨고르기를 시작하면 거래량이 줄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량이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다시 늘기 시작할 때면 대개 주식이 폭등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주가가 하락함에도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나는 고점이라고 판단한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주식이 치고 오르기 시작할 때 거래량이 많아야 하고 숨고르기를 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야 한다. 바닥을 다질 때에도 거래량을 잘 살펴야 한다. 주가가 하락하다가 하락을 멈추면서 높은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이 지점에서 지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13. 최적의 매도 전략. 나는 아직도 매도와 관련하여 더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매도를 할 때란 매수 시 고려했던 사항들과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때라고 할 수 있다. 훌륭한 성장 대신 5년간 보잘것없는 성장을 보이고 상대 강도가 약해지고 상승 추세가 꺾이고 신저점을 찍기 시작한 주식이 매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자신에게 허락한 최대 손실률은 7%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보다 훨씬 빨리 손실이 나는 주식을 정리하는 편이다. 나는 2배, 3배 뛰어오르는 몇 안 되는 주식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거둔다. 그렇게 올리는 수익은 다수의 작은 손실을 모두 커버하기에 충분하다. 나는 큰 수익이 나는 주식은 약 6개월에서 12개월간 보유하는 편이고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니라면 3개월 정도 보유한다. 그리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2주 이내에 잘라버린다. 나는 일단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면 최대한 수익을 뽑아내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목표 가격을 미리 설정하여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피하고 정상 추세로 올라가는 종목은 최대한 보유하려 한다. 단지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도하지 않으며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봐야 한다. 그때가 매도하는 시점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정윤 투자자님의 3박자 투자법 설명을 드리면서 주가를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향 추세선을 이렇게 다시 그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 하향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역시 평소 거래량보다 큰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상승 깃발형 모양이 보이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데이빗 라이언이 설명한 것과 같이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금 이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큰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평소 거래량보다는 큰 거래량을 기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량은 역시나 지금 현재 이때의 주가 상승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하는 것이지만요. 이 차트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과 오늘 있었던 일을 알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용도이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이 아래로 떨어질지 위로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절이 왜 중요한가요? 손절이라는 것은 떨어질 때 최소한으로 손실을 막고 올라갈 때는 그 이익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 손실 라인을 잡는 거잖아요.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고 한다면 손실 라인을 이렇게 여기 라인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라인에 가깝게 매수하고 이 라인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은 적게 가져가면서 올라갈 확률은 아무래도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은 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매수를 추천하거나 권유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목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든 거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실감나는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도는 매수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라이언의 매도 기술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매도 기술을 윌리엄 오닐의 매도 기술과 병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7% 손절은 생명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 손절 라인은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됩니다. 3%로 하셔도 되고요. 4%, 5%, 7%, 10% 또는 5%에서 절반, 10%에서 절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돼요. 스스로의 투자 기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손실난 상태로 2주간 주가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면 7% 이내라도 3%, 4%, 1%라도 손실이 나면 그냥 매도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라이언은 나는 7% 손절 라인을 잡아놨지만 그 이전에라도 빨리 나는 매도를 해버린다라고 말한 게 이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15%에서 20%의 수익이 났다면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윌리엄 오닐은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났다면 꽤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을 본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그냥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3주 이내에 20%의 수익이 났다면, 그러니까 빠르게 주가가 상승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매도하지 않고 숨고르기 박스권 형성 시에 하단 돌파할 때 매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3주 내에 20% 수익이 났다라는 건 그 종목은 2배, 3배 갈 수 있는 종목에 어떤 잠재력이 있다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정 구간이 발생했을 때 그 조정 구간 박스권에서 하단 돌파할 때 매도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고가 종목이라면 3개월, 그리고 큰 수익 나는 종목이라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보유를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낮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수익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최대한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온 숫자라든가 방법들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바꾸시되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여기에 핵심이라는 거죠. 마치 데이빗 라이언의 투자 기법은 한국 투자 고수들의 기법을 윌리엄 오닐의 켄 슬림을 토대로 정리한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책에는 데이비드 라이언과 윌리엄 오닐의 상세한 투자 기법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책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면서 깊은 내용까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합니다. 14. 초보 투자자에게 조언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의 저자 잭 슈에거는 16명의 투자 대가들에게 꼭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졌습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하고 싶은 조언 말이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것은 그들의 조언이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신기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초보 투자자에게 조언하고 싶은 한 가지는 작게 시작하라는 것이다. 자본이 2배, 3배로 늘 때까지 1회 투자 규모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 곧바로 베팅의 크기를 늘리는 잘못을 범한다. 베팅의 크기를 늘리는 일은 빠르게 전부를 날리는 지름길이다. 또한 1회 투자 규모 또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자본금의 5% 이상을 베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20번 이상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돈을 다 잃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꼭 경험하게 된다. 그럴 때 만약 당신이 크게 투자했다면 당신은 파산할 것이고 그 고통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몇 년간 고생해서 모은 자금이 몇 번의 투자로 날아간다고 말이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면요. 투자 대회에서 우승했음에도 몇억 원의 돈을 모두 날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큰 돈을 벌어서 전업 투자를 시작했는데 크게 실패한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억을 날리고 생을 마감한 시골국수님, 한 번의 베팅으로 월가 역사상 최단 기간, 최대 손실, 이틀 만에 12조 원을 날린 빌 황의 이야기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리고 그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리스크 관리, 즉 투자 규모를 제한하지 못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미 주식 투자 챔피언인 레리 윌리엄스도 자신의 책에서 정말 이걸 강조했어요. 투자 규모를 제한하라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 실수를 만회하려고 혹은 한 번에 크게 벌기 위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했고요. 이 리스크 관리를 초보 투자자에게 강조하는 것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습관화하라는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만 잘 지켜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단계를 잘 지켜도 아마 여러분들 자산을 늘리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꾸준히 해나간다는 마인드로 공부하면서 실천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잘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욕심과 조급함을 멀리 해야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함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내가 돈 버는 투자자가 된 계기. 나는 돈을 잃을 때까지 이렇게 생각했다. 충분히 생각해서 판단했으니까 나는 틀릴 수가 없다. 하지만 돈을 따는 트레이더가 되고부터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렸다면 바로 나와 버려야지. 돈을 잃지 않아야 매매를 또 할 수 있잖아. 하고 나 자신에게 말하게 됐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손실을 감수하는 일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 영웅이 되려고 해선 안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항상 의문을 던지고 자신의 능력에 회의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절대 자신이 매우 훌륭한 트레이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순간 트레이더로서 사망 선고를 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투자의 전설, 터틀의 원칙의 주인공 데니스 리처드 역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구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은 때때로 예상 밖의 움직임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주식시장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많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16명의 투자 대가 중에 손절을 강조하지 않은 대가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16. 희석된 돌파에 주의하라. 대부분의 박스권 돌파는 흔히 실패로 귀결된다.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돌파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돌파의 발생이 뉴스에 의한 것이라면 돌파의 의미는 매우 많이 희석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들이 박스권을 돌파할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을 때 불현듯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중요한 근본적 원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큰 주가 상승을 보인 린드먼 아시아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해당 종목이 처음 상한가를 찍을 때만 해도 뉴스에서는 이 종목의 상승 이유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이해 못하는 돌파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는 계속 상승하며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차트 분석가는 이 차트의 모양을 보고 뭔가 해당 회사에 중요한 근본적 원인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차트의 모양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손절 라인만 잘 잡는다면 훌륭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연한다면 중간에 스마트머니가 진입한 흔적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이전에 거래량이 조금 증가했다라는 점, 그리고 큰 주가 상승 이후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마르면서 조정받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놓치셨더라도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영상과 방송을 거듭할수록 이런 종목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그런 차트를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다시 또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7. 박스권 중앙에서 매매하지 마라. 박스권 중앙에 주가가 위치할 때 손절 지점을 박스권 내에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10중 8구는 손절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기술적 분석상 경계선이 되는 지점 너머에 손절 지점을 둔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유모민 투자자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유모민 투자자는 그의 저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사야 할 지점은 지지선을 깨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내가 팔아야 할 시점은 저항선을 못 뚫고 내려앉았을 때, 이 두 문장은 주 기도문처럼 외워야 한다. 그래야 매도 매수 시점을 대충이라도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수 시점은 지지선 위쪽, 바로 위쪽 라인이 될 것이고요. 손절 라인은 지지선의 바로 아래쪽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저항선을 강력하게 뚫었을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이 저항선의 바로 아랫단으로 너머에 둔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경계선 너머에. 그러니까 저항선 넘어, 주가가 저항선을 뚫으면 지지선이 되죠. 그 지지선 바로 아래쪽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손절 라인과 가까운 지점에, 그러니까 그 지지선과 가깝게 주가가 되돌림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투자 기법은 5년 만에 55억을 번 성현우 트레이더의 기법과도 비슷합니다. 성현우 투자자는 상승 추세에서 조정받을 때 투자하는 것조차 조심한다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라는 것은 결국 박스권 내의 움직임일 수 있다는 것이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다면 이 사람의 심리상 지지 라인까지 버텨볼 수 있고, 그러다가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마법사 중 한 명인 폴 튜더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추세의 중간에 뛰어 올라야 돈을 벌 수 있다고들 하는데, 내 경우에는 12년 동안 이 업계에서 종사하면서 추세의 중간에서는 기회를 놓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나는 많은 천장과 바닥을 잡아봤다. 시장에 큰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중간에 뛰어올라 이익을 내려고 시도하는 추세 추종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매우 넓은 손절의 폭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큰 폭의 손절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추세를 이룬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지선이 자, 요렇게 지지선이 그어지고 역사적 저항선이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지금 조정받는 구간이 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이 손절 라인으로 너무 넓게 잡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 눌림목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투자를 할 거면 이 구간에서 하던가 아니면 주가가 아예 이렇게 되돌림 될 때 요때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크게 상승한 다음에 눌리고 있잖아요. 눌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눌린다고 해서 그냥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지지 라인을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지지 라인을 확인하기도 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지금 여기 저점을 몇 번 찍고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괜히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이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매도했다가 큰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항상 여러분들 유목민 투자자가 강조했던 게 뭐죠?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매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항선을 뚫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한다라고 했고요. 꼭 명심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 시장이 천장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현상. 시장 평균이 천장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단 2가지이다. 자, 여러분들 단 2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천장을 잡는 방법이 단 2가지라고 하니까요. 알아두면 좋겠죠? 첫째, 시장 평균값이 신고점에 올라서지만 거래량이 작을 때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주식의 수요가 적다라는 것이어서 체력이 허약하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거래량이 며칠간 폭증하는데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때이다. 이 경우 시장이 천정을 처음 칠 때 거래량의 증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식의 배분이 상승 도중에 다 완료됐기 때문이다. 전체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는 다른 방법은 선도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만약 상승장을 주도했던 선도주들이 급락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천정을 쳤다는 주요 신호로 볼 수 있다. 또 주의를 기울일 중요한 부분은 연방준비은행의 대출금리이다. 보통 연준이 금리를 2-3번 올리면 시장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19. 세상 모든 주식은 나쁠 수 있다. 나의 철학은 모든 주식은 나쁜 주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좋은 주식은 없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때 손절은 빨라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건은 주가의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맞췄을 때 최대한 돈을 적게 잃는 것이다. 만약 정해진 손절 원칙이 있다면 망설이거나 다시 생각해보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팔면 손해 확정이라 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손실을 커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범하는 가장 심각한 오류이다. 만약 내가 손절 규칙을 철저하게 지켜내지 못했다면 나는 1974년에 진행된 하락장에서 내 자산의 70에서 80%까지 손실을 봤을 것이다. 손절 원칙 없이 또는 손절 원칙을 지키지 않는 투자는 브레이크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세상의 모든 주식이 나쁠 수 있다라는 말은 잃을 준비를 하고 투자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잃을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라는 말은 책에 나온 16명의 투자대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의 행동 방침을 반드시 세워두라는 것입니다. 20. 차트는 야바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차트를 야바위쯤 생각한다. 하지만 투자자가 차트를 사용할 줄 모르면 바보나 마찬가지다. 차트는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간혹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소를 금치 못한다. 너무나도 거만하고 터무니없는 말이다. 나는 기술적 분석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말이다. 21. 수수료를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과 수수료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투자의 첫째 목적은 무엇보다 순이익을 내는 것이다. 세금과 수수료를 과도하게 염려하다 보면 건전하지 못한 투자를 하게 된다. 수수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필요한 때 행동을 취하는 것 등과 같은 매매의 중요한 요소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보잘것없는 요소이다. 부동산보다 주식을 소유하는 큰 장점 중 하나는 매매 수수료가 엄청나게 낮고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데에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낮은 비용으로 자산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엄청난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생각하기 싫을 때가 생각할 때이다. 매매 경험은 너무 강렬해서 그날 장이 끝나면 그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때 혹은 손실나고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릴 때는 머리를 이불 속에 쳐박고 더 나아지기만을 마냥 바라고 있는 트레이더는 되지 말아야 한다. 즉, 시장에 관해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바로 시장에 관해 가장 많이 생각해봐야 하는 때라는 것이다. 23. 확실한 것을 믿지 않는다. 확실한 것을 낚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조언은 절대 듣지 않는다. 경험 많은 노인들이 어쩌면 기회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할 때 그분들의 얘기가 맞는 경우는 종종 있다. 더구나 그 기회는 추세의 초입에 언급되는 경우가 흔하다. 24. 매매 비법을 알려줘도 되나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매매 전략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효과를 상실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른 매매를 한다면 그 매매법을 다른 사람이 알아도 그 매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나는 늘 매매 규칙을 신문에다 공개해도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매매의 비법을 일관적으로 준수하는 것과 매매의 비법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제력이다.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다 알려진 건데 효과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비법이 아니라 이 비법을 일관적으로 준수하는 것, 그리고 비법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제력이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 책을 다 읽고 덮으면서 왜 이 책을 동강 강민우 투자자가 추천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초보 투자자는 물론 투자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들이 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는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투자 대가들의 가치 있는 이야기가 가득 수록되어 있으므로 책을 보유하시고 두고두고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훌륭한 투자 선생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수익화 모델을 만들고 자신만의 원칙을 철저히 지킴과 동시에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꾸준히 불어나 꿈의 10억 계좌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은퇴를 하신 후에도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벌면서 여러분들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며 항상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채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